자, 민법 통정의 표시 공부하는데요. 우리 이제 비통 착사강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가 통정의 표시예요. 잘 봐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강박, 그리고 비진의 표시 이렇게 되죠. 근데 통정의 표시에서 통정은 이게 알고 짜고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가짜 표시를 하는 거, 허위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통정, 허위 표시가 되죠. 그때는 무효로 한다는 거죠. 무효인데 그것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무효를 뭐라고 하느냐?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 무효가 된다. 자,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데 상대적 무효도 있는 거죠. 우리 그 페이지를 바꿔서 보면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가장 매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예로서 많이 나오죠. 사례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 개념 은닉행위 있어요. 은닉행위 있는데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가장하는 것, 매매는 가장한 거죠. 증여가 은닉행위가 되는데 일단 가장행위는 무효지만 그 은닉행위는 특별한 게 없으면 유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탁행위 있는데 신탁행위는 이게 허위 표시가 아니다. 양도담보나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되는데 경제적인 목적을 넘는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네, 경제적 목적을 넘는 권리를 이전해 주는 것인데 실제로 권리를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 표시는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요건 보시면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데 첫 번째 판례가 사실 명의대여예요. 명의대여, 우리 강사명 공부했죠.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비진위 표시 아니죠. 통정의 표시도 아니죠. 이런 뜻이에요. 비진위 표시 아니니까 통정의 표시도 아닌 거지. 근데 이제 이게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 은행이 양해를 해줬을 때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통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통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정이 합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진위 표시하고는 다르다. 비진위 표시는 합의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대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진짜로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전세권 설정 계약은 그 측면에서만 봐보면 뭐가 되느냐? 통정의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쭉 지나가 주시고,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여기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이건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야. 불법원인 급여의 적용은 없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불법원인 급여 아닌 거 강강세 무비 있었잖아요. 강강세 무비가 되면 반사회적이 돼서 불법원인 급여가 되는데 이 강의, 두 번째 강의,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가장매매하는 경우에요. 근데 그걸 불법원인 급여, 반사회적 행위다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이제 채권자를 해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돌려받으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텐데 안 움직여요. 그럴 때 이 채권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것을 대비 행사하면 되는 거죠. 최대비,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불법원인 급여 아니라고 했다. 불법원인 급여 아닌 것을 A번 판례 또 B번 판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채권자는 또 그 채무자가 그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되죠. 여기 기출표시 봐보세요. 너무너무 많죠. 채권자 취소권 편의 문제로도 나오고 또 통정의 표시 편에서도 이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나와있는데 이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이게 당사자 간에도 무효지만 제3자 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그것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제3자의 예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이 예들 나오는 것을 다 외우는 것은 정말 쓸데없다. 외울 수도 없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그냥 이것만 해 두시면 됩니다. 가짜, 진짜 제3자. 가짜를 기출해서 진짜 매매 계약을 맺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가 된다. 다 그런 구조예요. 네, 그걸 해 두시는데 네, 넘어가서 2번에 보시면 제3자가 아닌 걸 확실하게 외워버리면 문제가 잘 풀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봐보면 원래 우리 이거다 그랬죠. 상수, 본체, 후추계약, 후추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야. 거기에서 첫 번째 상속받은 자는 아니죠. 제3자가 여기서 수익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 사람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아니죠. 또 채권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 나와요. 아니죠. 여기서 채무자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후순위 제한 물권자. 또 투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있었을 때 그 채권 양수인 투심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계약 이전을 받은 자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요 정리는 OX 핵심 체크에다가 더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3자가 선이어야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선이면 됐지 무과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이 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야 너 악이야 하는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을병이 있으면 이제 갑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제3자가 되면 그 뒤에 사람은 선의 악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호가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제3자가 악이일지라도 전득자가 선이면 보호가 된다. 그래서 갑, 을, 병 이렇게 넘어가는데 병이 선의 제3자가 되면 그 뒤에 정은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근데 한편 병이 악이에요. 그때 정이 선이면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파산관제인이 제3자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파산관제인 선의악의는 파산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의 제3자로 보겠다 이런 뜻인 거죠. 선의 제3자로 보겠다 이런 뜻인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해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뭐 이제 쭉 일반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차고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